나날이 성장하는 한국방산.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한국방산을 시기 질투하는 유럽의 치졸함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산 K2 전차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웨덴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입찰 공고나 가격 성능 검증 절차 등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유럽제 전차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부터 해주는 관행이 다시 한번 튀어나온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행보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한국은 이처럼 유럽이 자행하는 견제를 극복해야만 더 많은 방산 수출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공동으로 K2 전차를 저격할 신형 전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방위산업체 4곳은 지난 1월 23일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협력을 선언하며 MGCS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는 독일과 프랑스의 연합을 두고 향후 4년에 걸쳐 진행될 MGCS 프로젝트의 1A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2030년에는 프로토타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30년은 한국이 K2 전차의 후속으로 개발하고 있는 K3 전차의 시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인 만큼 독일과 프랑스는 철저하게 한국을 겨냥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K2 전차와 K3 전차 모두 유럽 군사강국들의 노골적인 견제와 도전을 극복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K3 전차는 유럽 방산의 견제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리의 적성국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K3 전차의 개발 소식과 성능 지표, 그리고 해외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전망 등을 다룬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저희 꺼리튜브가 K3의 주요 특징 이외에도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본격화되는 4세대 전차 개발 경쟁을 분석하고 한국이 K3 전차를 도입하였을 시 중국, 러시아 전차들과의 교전 시나리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MGCS 프로젝트는 각각 레오파르트2와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입니다. MGCS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해진 130mm 이상급 주포 이외에도 고급 능동 보호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 도구, 상호 운용성과 차세대 통신 시스템 등을 장착하고 이전의 전차들이 보유하지 못한 혁신적인 드론 방어 시스템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여기에 포탑을 완전히 무인화하고 탑승 인원을 2명까지 감소하는 데다가 유럽 전차들의 약점이었던 무거운 중량도 감소하여 전천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차로 만드는 것이 독일과 프랑스의 계획입니다. 성능 특징과 개발 계획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등장했던 수많은 전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차가 탄생할 전망인데요. 만약 독일과 프랑스가 MGCS로 주력 전차를 대거 교체한다면 한국도 K2 전차로 경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MGCS에 대적할 수 있는 신형 전차를 서둘러 개발해야만 하며 우리에겐 K3 전차라는 전략적 카드가 있습니다. K3 전차는 130mm 주포를 탑재하여 독일, 프랑스와 동급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미 120mm CN08 활강포로 라인메탈과 동급의 전차 주포를 개발한 한국이라면 130mm 활강포도 유럽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유럽 지형에서 자유로운 기동이 가능하도록 60톤을 넘지 않는 차체를 유지하되 전차 장갑의 방어력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전차 포탑을 무인화하여 승무원은 철저하게 전차 내부에서 안전한 임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아이언 비전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전차 승무원들은 헬멧 바이저로 전차 외부 상황을 360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K3 전차의 시제품을 2030년에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국은 독일,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차세대 전차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K3 전차와 MGCS가 향후 국제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럽과의 방산 경쟁만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한국이 이처럼 서둘러 K2 전차의 후속을 연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K3 전차의 전력화를 서두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유사시 한반도로 남하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한국은 K2와 K1 전차만으로 북한의 기갑 전력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전차가 한반도로 진입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한 K1 전차는 중국, 러시아의 신형 전차를 상대하기엔 일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K3 전차의 신속한 전력화를 통해 중국, 러시아를 상대해야 합니다. 한국과 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감행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내 군사작전을 전개합니다. 중국은 아예 노골적으로 한반도 작전을 염두에 둔 북부정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5개의 군광구 중 극동지역을 담당하는 동부군광구 예하부대를 파견하여 북한을 돕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한국이 상대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의 전차는 도합 약 2,400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국은 72시간 이내에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으며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거쳐 청천강 일대로 남하할 확률이 농후합니다. 청천강 일대는 한국의 제2해병사단이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위치지만 수송함의 배수량 문제로 K2 전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해병대는 K1 계열의 전차만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90-90 계열, 90-60 계열 전차를 단독으로 상대하기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통해 청천강 일대로 침투하여 중국의 남하를 저지함과 동시에 K3 전차를 보유하게 될 제7기동 군단을 신속하게 북진시켜야 합니다. 해병대로 인해 중국의 진격 속도를 저지한 한국은 곧바로 중국 전차 부대에 대한 반격 작전에 돌입하는데요. 러시아군이 남하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중국의 주력 전력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K3 전차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중국 북부정구는 120대의 99A식 전차와 360대의 99식 전차, 900대 이상의 90-60 계열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각 순서대로 전면 방어력은 850mm, 700mm, 400m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 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추정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주력 전차 수준으로는 130mm 주포를 장착한 K3의 공격을 정면에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K3 전차에 장착될 130mm 주포는 기존의 120mm 활강포보다 포구 운동 에너지가 최소 50% 이상 상승할 전망인데 포구 운동 에너지가 50%나 상승하면 포탄의 관통력은 약 22%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K2 전차는 K279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사용하면 800mm 내외의 관통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30mm 주포를 장착한 K3의 관통력은 최소 970mm 이상을 낼 수 있다는 뜻이며 여기에 130mm 구경의 새로운 날탄을 개발하게 되면 그 이상의 관통력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관통력 수치만 보면 전차 킬러로 유명한 헬파이어 미사일과 대등한 수준의 균질 아병 강판 관통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가장 두터운 방어력을 가졌다는 중국의 99A식 전차도 방어가 불가합니다. 결국 중국은 청천강 일대에서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K3 전차의 집중 공격을 받아 다수의 전차 전력을 손실하고 다시 철수를 감행합니다. 중국의 남하를 저지한 한국은 이후 곧바로 러시아군에 대한 대응작전으로 전환합니다. 북한과의 군사협약을 통해 한반도에 개입할 명분이 생긴 러시아는 동부군 광구 예하의 병력을 함경북도로 진격시키는데 처음부터 한반도에 대한 작전을 염두에 둔 중국의 북부정구에 비해 초기 작전 속도는 러시아가 훨씬 느립니다. 러시아는 제5제병 협동군의 중심 지역인 우수리스크로 각지의 병력을 집결시킨 후 두만강을 넘어 군을 전개하는데 T-90 계열과 T-80 계열의 전차가 선두에서 남하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다량의 군수 물자와 장비를 서부로 지원한 동부군 광구의 전력은 중국의 북부정구보다 한참 떨어지는데요. 러시아의 최신 전차라 불리는 T-14 아르마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동부군 광구 예하 전차 부대들은 한국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T-90은 최신 개량형조차 전투 중량이 50톤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체급이 작고 그에 따라 서방제 전차보다 장갑의 방어력이 떨어지는데 분당 10발 이상으로 발사되는 K3 전차의 집중 공격에 선두에서 남하하던 러시아의 T-90 전차들은 그대로 바람구멍이 뚫리며 격파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막대한 소모전을 감행한 러시아는 굳이 극동 지역에서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싶어 하지 않아 주요 전력이라 할 수 있는 T-90의 손실이 발생하자 얼마 안가 나머지 병력을 다시 우스리스크 일대로 철군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K3 전차를 전면에 배치한 덕분에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중국과 러시아의 지상군을 상대로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반도 북진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한반도 안정화 작전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을 한국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추가적인 군사준동을 방지하기 위해 K3 전차와 다수의 기갑 전력을 전방으로 배치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텐데요. 지상 전력에서 한국보다 열세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영토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국의 한반도 영유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한국, 중국, 러시아의 작전 계획과 보유 전차의 성능을 중심으로 고려한 전투 시나리오지만 K2 전차를 뛰어넘어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의 K3 전차는 단순히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넘어 한국군 작전의 중추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